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대학 입시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바뀌는 핵심 내용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2022학년도 입시 변화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학생 수 감소를 뽑았습니다. 이 감소의 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수능 응시생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했었는데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생은 대략 4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의 폭이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고교 학점제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2028학년도 입시, 대학 입시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학생 수가 감소된다는 것이 저는 입시 변화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되면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는데요.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되게 되면 내신 1등급 4% 이상 이내에 들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교과별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대학의 정시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도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이 학생 수의 감소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전히 2022학년도 입시 변화 두 번째로 이 학생부 미반영 항목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로 이 방과후 학교 활동과 소논문은 미기재입니다.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의 경우에 활동 내용이 아니라 단체명만 기재하도록 됐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동아리는 연간 한 건만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희망 분야는 미반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죠. 아무래도 교과 활동은 방과학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교과 영역인데 비교과 영역에서의 학생부 미반영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가장 큰 입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2022학년도 입시 변화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재수생에 비해서 재학생이 등교일 수가 적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하여튼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학교가 많은데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학교를 볼게요. 서울대학교는 3개 영역, 총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 2등급을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었는데 그거를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3개 영역 이상 3등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구 영역 두 개 과목 합의 4등급. 그러니까 뭐 1등급, 3등급 또는 2등급, 2등급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 변화 네 번째, 선택형 수능이라는 가장 큰 수능에서의 어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선택형 수능에서 핵심적인 교과는 두 과목입니다. 첫 번째가 국어, 두 번째가 수학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택 1 하면 되는데요. 사실 국어는 변별력이 뛰어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이 학습량을 감소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학인데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하나를 택 1 하면 되는데요. 이 수학 교과의 경우 예전에 전통적인 이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이고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과 학생의 경우에 사실은 이 과목들을 확통, 미적분, 기하를 거의 대부분 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개 교과에 대한 학습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확통, 미적분, 기하 모두가 보통의 경우에 하루 2시간씩 해서 6개월 이상의 학습량이 필요했었는데 그 중에 두 과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에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의 학습량이 감소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형 수동의 가장 큰 아마 변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 변화 다섯 번째, 문이과 통합이라는 거예요. 문이과 통합되게 되면 이과가 유리할까, 문과가 유리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교도 안 되게 이과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과가 유리했던 학과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과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수능 변별력이 높은 수학에서 가장 큰 격차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과 학생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택일하면 돼서 학습량이 6개월에서 1년치 이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공통 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수원 수투 있잖아요. 거기서도 학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줄어든 학습량을 수학에 투자할 시간을 다른 교과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근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간호학과, 여학생들이 정말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입학생의 80% 이상이 문과 학생이었어요. 이 간호학과는 이과, 문과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문과가 훨씬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끼리만 경쟁해서 수학에서의 고득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이제는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과 학생, 문과 학생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학에서는 이과 학생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마 확률 통계를 선택하든 아니면 뭐 미적분학을 선택하든 아니면 기하를 선택하든 그거는 차이 없이 아마 이과 학생의 중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문과 학생에 비해서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간호학과의 경우 이전에는 80% 이상의 합격자의 80% 이상이 문과였는데 그게 아마 바뀔 거예요. 합격생이 80% 이상이 이과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 변화 여섯 번째, 영어를 넣을 수 있는데요. 영어가 많이 바뀝니다. EBS 연결이 축소가 돼요. 기존에는 70%였는데 이거를 이제 50%로 축소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지문이나 이런 것이 똑같았습니다. EBS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면 사실은 1등급 또는 2등급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간접 연계로 바꿨어요. 똑같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EBS 교재만으로는 1등급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등급이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취지가 사라질 정도로다가 작년도 1등급 비율이 4%대였는데 이거는 일반 교과,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일반 교과의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2023학년도부터 일곱 번째 지방의학대, 치대 포함입니다. 한의대, 간호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입니다. 그러니까 의학대는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지방에 있는 의학대를 많이 지원하는데 이 지방의대 활성화, 지방의 지역인재 활성화를 위해서 40% 선발을 의무화시킨 거예요. 지원 자격은 대학 주소지 지역 또는 인근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한 학생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큰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도 지방의학대, 한의대, 간호대에서는 지역 인재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2024학년도 입시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덟 번째입니다. 변화 내용.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자기소개서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발급받는 학생 자료 이외에 학생 개개인이 적는 거였는데 이게 폐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폐해냐면 자기소개서 대행 전문 학원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액입니다. 한 학교당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적게는 2, 30만 원까지.
사교육비가 굉장히 증가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자기소개서를 대행하다 보니까, 전문가에 대행하다 보니까 이 평가의 공정성이 굉장히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4학년도 입시 변화, 9번째 변화입니다. 학생부 미반영 항목이 또 증가하는데요. 2024년도에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입니다. 그전에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단체 활동명만 기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기재로 바뀌고요. 자율동아리는 전체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교내 수상, 독서활동, 개인 봉사활동 전체가 미반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항목이,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의 대부분이 미반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살아남는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변화 10번째 학생부 반영 영역,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살아남은 것들은 그만큼 비중이 커지겠죠. 그죠?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무엇이 살아남냐면 교과 세특입니다. 이 교과 세특에는 사실은 내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의 경우도 수학에 자신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교과 세특에도 좋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니까요. 근데 사실 내신과는 구분 없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을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만약에 2, 3등급 받더라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 교과 세특은 잘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은 살아남습니다. 아까 자율동아리는 미반영이지만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 동아리는 있습니다. 이 활동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활동과 종합의견도 역시나 반영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세특이에요. 모든 교과에서 또는 대학별로 아니면 전공별로 관련 있는 교과에서 1, 2, 3학년 전체 교과 세특에서 우수하다고 만약에 적혀 있다면 그 학생은 합격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래서 교과 세특을 저는 60% 정도의 어떤 비중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20%,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학생부 2024학년도부터는 교과 세특, 이 교과 세특은 말 그대로 실력이라기보단 참여도예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22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입시 전력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수능 준비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내신 관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내신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3년 동안 꾸준하게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력을 꾸준하게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시 인원이 늘어나요. 현재도 50대 50%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수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고 염두에 두고 이 수능 최저 학력을 염두에 두고 수능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내에서 뭐 인기 있는 한의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능에 등급이 발표된 다음에 대부분 학생이 포기하게 되는데, 왜 포기하게 되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가보면은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부터 여기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3년 동안 꾸준히 잘 하면서 정시에 도전하고, 그리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관찰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고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 세특. 이건 이제 교과 영역에서 수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아까 60% 정도의 비중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와 함께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은 피곤하니까 자유, 이런 거 안 됩니다. 내신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별로 10% 내외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30명이라고 한다면 3명 정도만 적어주면 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요. 그러면 10명, 20명 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특히 적히는 것은 선생님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가장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발표에도 참여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참여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2022학년도, 2027학년도에 변별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수학입니다. 이 수학 공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학습 내용은 축소되면서 수학이 교과입니다. 학습 내용은 정말 대폭 축소됩니다. 아까 이과에 대해 설명해 드렸지만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학습량이 축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도는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수학에서 아마 변별력이 가장 클 거로 보고 있어요. 중요도는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보통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4점 문제 있잖아요. 이 4점 문제는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부터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 단계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수천 문제나 되는 모든 문제를 다 외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외울 수도 없고 외웠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점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풀이하기 위해서는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로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4점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예, 지금까지 입시 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준비 방법에 대한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